네, 매브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매브리 TV에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셨습니다. 이 박 전무님은 요새 개미 투자자의 온라인 스승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매브리 TV에서 앞으로 박 전무님과 박세익의 행복한 투자를 주제로 일희일비하는 증시 시황 얘기가 아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배경 지식, 태도와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연재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박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게임스탁 이슈가 좀 화제였는데요. 공매도랑 개미가 싸워서 개미가 이기는 듯 하더니 결국은 대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또 올해 증시 상승이 이끈 게 또 개미였고, 그래서 이제 동학 개미 운동과 결부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박 전무님 이 현상부터 가볍게 터치하고 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싸움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방금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개인이 대패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개인이 대패했다고?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 주가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이 네. 투자했던 개미들이 많이 이 손실을 봤다고 들었거든요. 이 게임스탑과 관련한 종목만. 네. 게임스탑이 2019년, 2020년 초까지 5불에서 2.5불, 이 코로나 위기 때 2.5불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5불 정도 전후를 하는 주가를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 5달러 전후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이 한 20불까지 슬금슬금 올라올 동안 계속 공매도를 때렸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지금 65불 정도. 아,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예, 이게 거의 480불 근처까지 갔다가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체크를 해보면 65불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의 대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개미의 대패는 최근에 들어간 일부 아주 극소수 개미들만 좀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외국인은 한 명인 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어떤 단일 주체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리고 기관도 기관 한 단일 주체처럼. 근데 저희 기관들도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연기금도 있고 증권사, 은행, 투신사, 뭐 증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관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게임스탑의 현상을 보면 이 헤지 펀드들이 이 펀더멘탈이 안 좋고 장기적으로 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회사들을 많이 공격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게임스탑을 공격을 했다가 이번에 그 2020년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그 기대치가 한 0.79센트 정도, 0.79달러죠. 예, 79센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가 1달러 27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거의 61%가 더 잘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걸 아마 개인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이 주식 턴어라운드 하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고 있으니까 이 주식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한 5달러에서 한 10달러 하던 주가가 거기서 거의 한 45배 올라간 거죠. 네. 그렇게 오르게 된 배경이 그런 어닝 모멘텀이 있고 매수세가 들어오면 공매도 세력들은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놓았는데 이게 매수 포지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우리가 매수를 1억을 했다가 50% 빠지면 그냥 5천만 원 손실이잖아요. 맥시멈 손실은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면 1억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때려놨다가 이게 20% 오르면 20억 터지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이번에 이 게임스탑을 매도한 헤지펀드 뭐 이름들 몇 개 나오던데요. 아마 지옥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20불에서 30불, 40불 갈 때마다 뭐 처음에는 더 때렸다 그러잖아요. 더 때렸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거덜난 거예요. 예. 그러면 거덜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매도를 10달러에 이제 10만 주를 때렸다고 치자고요.
10달러에 10만 불을 때렸으면 100만 불어치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어치의 매도를 때렸다고 보면 100만 불이면 그렇죠? 한 12억 되죠. 그 12억이 10배가 되면 120억이 되고요. 20배가 되면 240억이 되잖아요.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청산을 해야 되고요. 청산을 하면서는 빌렸던 주식을 갚아야죠. 그러면 12억 원어치 빌려서 매도를 때려놨는데 이 10만 주를 다시 되사기 위해서 120억 원을 들여서 다시 되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빌려서 때린 주식을 시장에 사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거덜나면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빌린 포지션을 갚고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거의 480불까지 오고 싶은 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다시 그런 그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뭐 400불, 450불에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다시 되사서 갚고 청산을 하고 주가가 다시 떨어졌으면 네. 이거는 공매도 세력의 완전한 대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년에도 주가가 올라올 때 뭐 1900, 2000 올라올 때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샀다가 성공한 적 없다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네,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동학개미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랬듯이 좀 부정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번 게임스탑의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개인이 대패했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하고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그 게임스탑을 최근에 매매한 동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금액이 뭐 7억 불이면 판 네. 금액이 8억 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매수 금액보다 매도 금액이 더 많아요. 그 말은 결국은 먹고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팩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공매도 재개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로 결국 연기는 됐고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공매도 세력이 공격을 그렇죠. 많이 했을 때 똘똘 게시판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네. 주가를 올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님 보시기에 이제 공매도 논란, 그러니까 5월에 재개해도 한국 증시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도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네. 선포하셨었고요. 예전에 앨런 머스크도 얼마 전에 어떻게 없는 주식을 때리는 이거는 사기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그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퍼뜨리는 악성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엄청나게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공매도를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오히려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뭐 발행 주식의 35%를 때려줬었거든요.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네. 그래서 35%나 때려줬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또 많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35%를 때려줬는데 주가가 8배나 올랐으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도 다 거덜났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공매도를 한번 그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걸 시뮬레이션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상으로요? 네. 그 매도를 때려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는 개인들한테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공매도는 아시다시피 업틱 룰이 적용이 돼서 매수호가에다가 매도를 못 때립니다. 네,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있으면 매도호가에만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매매에도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를 막 밀면서 때리는 거는
지난번에 삼성증권의 그 무차익 공매도 실수가 한번 있었던 예.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뭐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벌어졌었는데 그때는 없는 주식을 계좌에 숫자가 찍히니까 막 때렸다. 네. 그걸 때린 그 삼성증권 직원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런 거는 엄청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기관 자체도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익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표현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뭐 저희 회사는 공매도를 하지 않고 저는 공매도에 대한 철학이 뭐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 남의 아픔으로 저는 돈을 버는 거 아니다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얄밉고 또 무자비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고 걔네들 말로 망할 기업을 매도를 때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얄밉고 야속하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세력들을 항상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게임스탑과 같은 일들이 2017년도 셀트리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쇼커버링이 이루어지고 그게 숏스퀴즈가 돼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모멘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런 펀더멘탈 개선 모멘트까지 생기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그 매매 방법이라든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한 매매 행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공매도 세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 세력이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정부가 결정할 일인데 5월 3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현대차 주가 조정받은 얘기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난무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LG전자 얘기가 있었다가 이번에는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을 팍스콘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절대 애플이 직접 생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애플카를 아주 고퀄리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마 자동차 회사 한 5개에서 7개 정도 아마 접촉을 했겠죠. 예, 일본 자동차 회사 몇 군데랑 우리나라랑 미국 자동차 회사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만약에 애플카를 생산을 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예, 현대 제네시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그죠? 렉서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이카를 생산해서 기존의 시장을 잠식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제 딜레마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시가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재공시가 나올 건데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첫째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도 그 밴드 업체들한테 굉장히 비밀 보안 유지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두리뭉실하게 좀 부인 공시를 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전기차라는 얘기는 좀 애매하게 빠져 있고요. 예. 그래서 부인은 하되 자세히 보면 전기차를 쏙 빼놨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차가 직접 하기보다는 현대차에는 그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뭐 기아차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약간 2024년 이후 일이잖아요. 네. 2024년 이후 일에 대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약간 주가가 반영을 그 부분을 빨리 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5% 20% 빠지면 거기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대치는 다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PBR로 다시 0.9배가 되고 기아차가 PBR로 1배에서 1.5배 사이 1.1배 포워드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보다는 이게 또 저희가 이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제 원칙이 본업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막 이 펌프질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예, 저는 본업을 제일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미래에 3, 4년 뒤에 내가 잘할 거야 이런 거는 안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의 이번 4분기 실적 보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지금 본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밑으로 빠진다면 현재 본업에 대한 부분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애플 아이카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 15%에서 뭐 25% 사이에서는 다시 뭐 매수 구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철학과 관련한 어떤 뭐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주가가 그 증시 자본시장이 초강세장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조정도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3천이 밀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 심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사기가 쉬운데 내릴 때는 사기가 어렵거든요. 네. 내릴 때는 한없이 비관적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예. 저도 1,400대 사지 못했습니다. 이 IMF 때 뭐 또 금융위기 또 얼마 전 코로나 때 1,400까지 이제 떨어지는 상황 보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할까요? 네. 아마 이번에 뭐 다들 큰 교훈을 얻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에 코로나 위기 터지면 다음에는 꼭 사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고요. 똑같은 그런 또 폭락장이 또 10년 뒤에 또 올 겁니다. 네. 예, 올 건데 주인공이 또 바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코로나였고 다음 10년 뒤에는 또 뭐가 어떤 악재가 터져서 나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네. 이런 시장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이 시장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빠지는 시장 리스크가 있고요.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해서 또 하나는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빠지는 시장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냥 이제 일반적인 마켓 리스크, 다른 거는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하자고요. 예.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시스템 리스크는 언제였냐라고 보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고, 그죠? 예. 그리고 9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이 두 번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게 10년 간격으로 두 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전혀 타격을 안 받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굉장한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셨던 분은 이번에도 금융권의 부실화를 초래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갈 거다. 그게 1100까지 간다는 그런 논리의 배경이었던 맞습니다.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면 시장은 한 35% 정도 하락해서 멈춥니다. 그게 똑같은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9.11 테러 때도 네. 9.11 테러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언제였냐면 우리가 증시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달에 있었던 그 블랙 먼데이 때도 보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35% 빠졌다가 다 회복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아니야. 이 정도 돌발악재로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아니야라고 보시면 시장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 구간이
대바겐 세일이고 엄청난 굿찬스가 되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좋습니까? 예, 9시 뉴스에서 은행이 뭐가 망한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내부자 정보를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얼마든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홍 기자님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이번에 그 코로나 위기로 시장이 1,500이 깨졌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기회는 정말 10년마다 오는 기회니까 네. 우리 30대, 20대 직원들한테 이 기회를 어느 정도 시드 마니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어요. 그때 박 전무님을 만나 뵀어야 되는 건데 네. 뒤늦게 뵈서 아쉽습니다.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더니 우리 20, 30대 초반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없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가지고 예.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나도 요 앞에 가서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카카오뱅크 이용하시면 15분 만에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정말 15분 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하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15분 만에 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를 알았던 거죠. 네. 야, 카카오가 이렇게 좋은 회사구나. 이제는 금융 시스템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고 있구나 해서 카카오를 사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금융권의 유동성이 스퀴즈가 되면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제가 돈을 빌려서 그때는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 금리가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가 8.5%였어요. 어휴.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의 금리가 예. 8.5%였거든요. 그 정도로 은행이 돈을 구하기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남한테 돈을 대출해 줄 상황이 네.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박세익 전무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30%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해보시면 돼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타짜 너무 유명한 영화죠. 여기 네. 이제 캐릭터 짝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투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이 주식시장을 화투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인드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강세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요. 약세장엔 이제 또 공포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이런 마음을 수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 그 타짜에서 얘기되는 많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방금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네. 그런 표현들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타짜에서 또 평경장이 이런 말도 해요. 세상에는 악당들이 많다고. 네. 예, 주식 시장에도 보면 나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기업, 우량한 기업으로 제가 늘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악당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낯선 자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IPO 하는 기업 중에서도 잘 모르는 기업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10년을 가져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적용이 안 되지만 최근에 보면 많이들 이제 개인 투자가들 분들 중에서 증권사 프랍 데스크라고 이제 고유자금 운용하는 선수들 딜러들 있잖아요. 네. 그 딜러들은 단타 엄청 해요. 딜러들도. 예, 그거는 이제 인베스터의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트레이더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라고 해서 투기적이고 저 사람은 양아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주식을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이제 트레이더 중에 고수분들이 계세요. 그 고수분들의 그 특징은 내가 매매하는 주식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매매를 하죠. 정말 좀 고수의 예. 숨결이 느껴지는 예. 단어네요. 매매를 해보면 굉장히 이 주식이 에너지가 막 위로 빵빵빵빵 튀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기업이 있고요. 왜 이래 약해? 예,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게 맞아요. 예, 주식을 매매를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아니 어떻게 매수호가에 걸어놓으면 자꾸만 밑에다가 쭉쭉쭉 걸어놓으면 왜 다 체결되지? 에너지가 뭔가 약한 거죠. 네. 그리고 살려고 하는데 좋은 종목, 센 종목들은 자꾸만 호가가 바뀌면서 안 잡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내가 트레이딩하는 종목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예를 지금 가져오셨고요. 또 하나는 매매하다 보면 이게 거짓 움직임들이 많아요. 거짓 움직임이요? 예. 이 트레이더 이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유자금 운용을 하면서 저도 딜러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데, 거짓 움직임이 있는 구간에서 그걸 또 무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최근 주식 시장은 저희가 1월 8일 이후로 이제 고객 신규 자금도 안 받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에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올해 2021년대에 이익을 선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3,100이라는 지수는. 그러면 120조, 130조가 수익을 날 걸 시장이 그것보다 못 나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질 거고요. 그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마인드 컨트롤은 시장을 약간 외면하셔야 돼요. 외면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변동성을 무시하시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저는 검도를 했었어요. 예. 예, 검도부 주장까지 했었는데, 와. 검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검도는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면 묵상이라는 거 하거든요. 묵상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념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격하게 운동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또 정신적으로 머리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 무념무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검객들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뭐 죽도 들고 싸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칼을 들고 싸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게요. 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무념무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세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막 마음이 휘둘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나 방금 얘기했던 뭐 검도, 태권도, 유도 다 이 정신 수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내가 정말 좀 힘겨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황 얘기 뭐 잠깐만 돌아오면요. 지금 여튼 3천이 넘은 상황에서 이 인피니티 투자자문은 신규 자금을 지금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는 뭐 신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3개 정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증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각자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근거를 삼을 수 있게 일단 하나는 실적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시장을 뭐 나쁘게 봐서 여기서 자금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네.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2020년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죠. 거의 다 나오면 한 90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80조에서 90조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계속 시장이 빠진다라고 조금 비관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2019년도에 70조 초반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55조 정도 거기서 더 박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90조 가까이 수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GDP가 작년에도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거의 다, 대만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충격 때문에 GDP가 역성장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주식시장은
이런 발표가 나기 전에도 빠르게 다 반영을 하면서 이 3,100원 온 거거든요. 그러면 3,100이라는 지수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2,6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2,600조라는 부분이 합리화되려면 130조 정도 이익이 나면 곱하기 PER 20배 하면 2,600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30조 수익이 올해는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지금 선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분기에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이제 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하냐면, 자, 머릿속에 이제 130조를 넣어 놓고 있자고요. 그러면 분기당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분기당 30조씩 나오면 곱하기 4 하면 120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분기당 30조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 2, 3 분기가 끝나고 4월 초부터 삼성전자부터 이제 실적 발표되죠. 예,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통 11조 전후로 이제 수익을 낼 거니까. 거기서 2017년도에는 뭐 14조, 15조 뭐 이렇게 내버리면 우와, 이게 기대치가 확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3월 중순 정도 되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치를 발표를 합니다. 네. 예, 그 발표를 할 때 지금의 예상치보다 높게 이렇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잡는지 아니면 낮춰 잡는지, 그게 3월 중순 정도부터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수준이 분기에 30조가 아니라 40조씩은 나오겠네. 그러면 160조 되는 거잖아요. 내년치가 지금 155조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이.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 그때는 주가가 3,100이든 3,000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신규 자금도 받고 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면 저 인피니티 투자자분도 더 받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 저희가 자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요. 이 금리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10년물 미국 국채가 0.55에서 또 올라올 때 0.76 정도 가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예. 많이들 얘기하시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임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댔잖아요. 예. 요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바로 직전에 한 5%대였거든요.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어요. 네. 그 5.25%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확 낮춰버리죠. 그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에서 거의 2%로 폭락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2009년 10년도에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예, 금값, 구리값 다 올라갔댔잖아요. 유가까지. 그 유가까지 110불까지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3.7%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금리가 3.7%인데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5에서 2.5 사이였으니까. 그렇다면 S&P 500을 사서 2%의 배당을 받느니 10년물 국채에 3.7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채권이 빼앗아가는 네.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가 생기면서 주가가 한번 확 빠져요. 2011년 7월 달에도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바로 있기 전에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1을 위로 돌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달에 신용 등급 강등하니까 또 주가가 한번 또 박살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전혀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네.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1.8 정도로 잡자고요. 네. 그 정도로 잡았을 때 국채 수익률이 1.05. 이거는 전혀 위협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정도 이상을 터치할 때까지는 이 금리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네. 않다. 그러면 세 번째 변수가 네. 뭐냐면요. 증세예요. 증세요? 예. 네. 세금에 대해서 다들 아직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예. 기업의
가치를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더 빈세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인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증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코로나 지원금 마구마구 찍어서 했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미국 국채 발행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 발행을 하면서 미국의 채무가 또 확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국의 정상들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건데 바이든 정부의 대안은 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죠? 물어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겠죠. 세금을 올려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뭐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또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한도 상향 조정을 안 하면 더 이상 뭐 코로나 지원금이랑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경제 부양책 스티뮬러스 플랜 뭐 패키지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증세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8월 달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세가 미국에서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게 리스크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불거지는 게 리스크입니까? 예. 좋은 질문이신데 미국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네. 미국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빠지고 아마존이 빠지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그 피어 그룹들이 같이 빠지잖아요. 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세에 관한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이 일시적으로 그런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우리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네. 기회로 삼으면 되실 건데 그때 미리 자금 관리를 좀 해놓으시면 현금을 뭐 10%에서 20% 이상 가지고 계시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 박 전무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동산 얘기를 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도 지금 뭐 연이 고점이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뭐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자본시장 전문가이신 박 전무님이 보실 때 이 서울 수도권 집값 내지는 뭐 한국의 부동산 시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큰 그 틀에서는 또 똑같은 이제 자산이니까요. 예.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닌데 예. 그 자본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지난번에 우리 매부리 TV가 이제 매경 부동산 TV다 보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제 부동산 얘기 살짝 말씀드리면서 네.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일 때가 있고 셀러스 마켓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파는 사람이 그래 10억에 사고 싶어? 안돼 뭐 난 11억 줘. 11억 이 호가를 올릴 수 있나? 그게 이제 셀러스 마켓이잖아요.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이거 뭐 주식시장 폭락장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전에 2012년 13년도에 하우스포어 때도 보면 집값이 계속 빠지는데 막 사는 사람이 없어서 바이어스 마켓이었죠. 뭐 한 8억에 집값이 나오면 7억 5천에 걸어놓고 7억 5천에 팔라면 팔고 네. 마시든지 뭐 그게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죠? 지금 완벽하게 이제 셀러스 마켓이죠. 마켓이죠. 네. 네,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안 맞잖아요. 네. 예,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분명히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셀러스 마켓이면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버리잖아요. 재산세랑 보유세 올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살려는 사람한테 내가 작년에 재산세, 보유세, 종부세 요만큼 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전해줘. 그래서 실제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세금을 5천 냈으니까 10억 5천 세금 내. 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집값이 마치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게 지금 딱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종부세, 재산세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최근에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갑자기 또 점프업했죠. 네. 그 세금만큼 덧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상
뭐 저는 늘 보면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는 예. 거잖아요. 여기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과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 많이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뭐 이만큼 나온다라고 했는데 양도세를 이만큼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양도세 5억 내야 되는데 일반 과세 때문에 2억만 내면 되네. 그러면 당연히 집값 그만큼 뺏어 낼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3만 호에 대한 공급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여기다가 뭐 지원 사격을 하나 더 한다면 거기다가 다주택자 일시적으로 그 일반 과세 효과를 이번 뭐 연말까지나 내년 6월까지를 때려버리면 그러면 물량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꽤 많이 나오면서 아마 집값이 제 생각할 때는 거의 뭐 한 5%에서 10% 정도 빠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주식 시장 공인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소문이 들면은 나오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본격적으로 팔 생각을 이제 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은 주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9시 뉴스에 나오는 호재로 주식 사지 말고 네. 9시 뉴스에 나오는 악재로 주식 팔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9시 뉴스 요즘 뭐 9시 뉴스 잘 안 보죠. 잘 안 보죠. 그죠? 저도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실시간 뉴스라고 얘기하죠. 뭐 그렇게 떴을 때 시장은 빠르게 이 호재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고요. 네. 악재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빠르게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제 리콜 사태가 네. 있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한 방에 해버리죠. 그리고 가까운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차에서 또 리콜에 대한 비용을 한 방에 때려버렸잖아요. 그때 그게 바닥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뉴스가 소문이 미리 나면서 주가에 선반영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근데 현대기아차 리콜에 대한 충당금 지난번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충당금을 이렇게 한 방에 많이 때려?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주가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한 번에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더 주식을 이제 팔아버리면 이미 반영을 다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 뉴스가 반영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고 혹시나 반영이 안 된 뉴스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일회성 돌발 악재면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해버리는 상황이면 그 해버린 상황에서 이 돌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고 돌발적인 호재도 더 이상의 호재가 아니다라고 뉴트럴 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파는 얘기 했으니까 다시 사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주식 공인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막 시장이 막 끓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 더 사고 싶죠, 사람 심리가. 근데 막 너무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손절매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증시나 부동산은 장기 상승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 하락장에서 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이게 과감하게 살 수가 있나요?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그 내재 가치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카카오 같은 걸 말씀드리면서 워낙 우리나라 투자관 분들이 이제 카카오를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이버가 50조인데 카카오가 30조였고 네. 그죠? 그러면 카카오의 매출하고 이익 규모를 네이버의 과거 5년치 매출하고 이익 규모를 보면 카카오가 네이버의 3, 4년 전의 모습이네. 그러면 3, 4년 전에 그 매출하고 이익이 카카오가 지금처럼 계속 장사를 잘하면서 지금의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을 내면
그러면 네이버가 한 54조 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이 올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서 카카오를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오늘은 무슨 지식이 오르지? 오늘은 뭐가 어떤 테마가 움직이지? 그걸로는 절대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장기적으로 평생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평생 하시려면 내가 투자하는 빌딩의 가치를 주변에 계속 비교 분석해보면서 빌딩이나 상가든 하잖아요, 그죠? 집값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실질적인 그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걸 갖다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가총액을 보시는 버릇을 기르셔야 돼요. 시총을요? 예, 시총을. 네. 주가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총을 보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인턴 직원들도 많이 와 있고 한데 항상 주식 분석에 뭐 네이버 옆에다가 시총을 적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옆에 시총, 하이닉스 옆에 시총. 그래서 시총을 계속 보면서 이 시총이 아까도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말씀드렸잖아요. 시총을 계속 비교해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가 50조, 30조고 근데 미국의 아마존 1600조, 애플 2200조 뭐 이렇게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다 보면 기업의 가치가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보이실 거고 그때 주가가 막 15%, 20% 빠지면 너무나 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의 대가들이 주식이 빠질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라는 얘기가 그 근본에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춰야 된다. 길러야 된다. 네. 네, 다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 거장이 묻고 박세익이 답한다. 이런 코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길이 남은 전설, 거장의 명언을 지금 현상과 대입을 해서요. 박 전무님이 지금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구루의 선구자 같은 분인데요. 가치 투자의 대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분은 항상 이 안전마진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활동한 게 벌써 뭐 80년 전인데 그렇죠. 네. 이때 뭐 인터넷도 없고 이 시절 안전마진과 지금 뭐 정보가 다 오픈되는 뭐 5 시대의 안전마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일 것 같거든요. 이 안전마진한 개념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효율화되고 정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 더 단단해진 거죠. 정보에 대한 이 주가에 반영하는 속도가 그래서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똑같이 35% 빠졌다가 회복하는데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뭐 한 7개월이면 다 회복을 해버리죠. 점점 더 과거의 차트가 점점 더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에 어떤 이런 온라인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는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없어진 게 아니고요. 1960년대 유진 파머 교수가 시장은 그 효율적 가설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때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죠? 네. 싸게 거래되는 거는 미래에 이 기업이 뭔가 계속 그 내재 가치를 까먹을 거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거래되는 거고 비싸면 비싼 대로 다 이미 다 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1930년대에 이 책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든 겁니다. 뭐가 왜 이래 안 맞지? 네.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시장의 가치, 그러니까 시총이 10조인데 청산 가치는 20조예요. 그래서 순자산 대비 PBR 0.5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이 안전마진을 내가 확보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축소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안전마진을 가진 채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그런 현상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왜 가치주 대비 그렇게 강세를 보이고 고평가를 받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자본주의는 혁신기업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슈페트가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기술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 배경에는 국방부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어주고 거기서 R&D 센터가 되는 거죠. 국방부가, 미국의 국방부가. 거기서 이제 펜타곤에서 쓰던 게 사실은 이 온라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닷컴 기업이 탄생하게 됐던 배경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 혁신 기업에 의해서 기존의 올드한 이코노미를 디스트럽트라고 그러죠. 파괴시키면서 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뭐 100배, 1000배가 나잖아요. 돈은 스마트해서 요즘 그런 기업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치 영역으로 가는 올드한 그 이코노미 속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안 쳐다보게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안전마진은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데 뭔가 섹시한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멘텀이 없으면 계속 가치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희소해야 와 내가 이런 기업을 찾았는데 이 회사가 PBR 0.5밖에 안 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그 수급은 이 공급과 수요인데 그죠? 이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가치주 자체가 이 희소성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매매하실 때는 물과 공기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돈 100억이 중요하겠어요? 물과 공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근데 물과 공기는 너무 많잖아요. 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주를 발굴해서 와 이렇게 엄청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라고 했을 때 이 기업만 그런 건지 이런 기업들이 널렸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에 함정에 빠지면 좀 안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분은 필립 피셔인데요. 이분은 이제 성장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이 말씀은 당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만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전무님 이건 뭐 특정 기업 자기가 아는 몇 개 몰빵하라는 뭐 그런 뜻인가요? 아 예. 그 워런 버핏도 결국은 포트폴리오 보면 애플이 거의 40%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거의 몰빵인 거거든요. 제가 아는 주식의 대가들은 보면 몰빵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한 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너네들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그 한두 기업에 몰빵한 대가들을 만나보면 네.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줄줄줄줄 나오죠. 실제로 보면 제가 모르는 얘기들은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그 정도로 본인만의 확실한 그 기업에 대한 리서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투자에 있어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 포트폴리오가 점점 더 집중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가 분들이 그렇게 할 실력이 안 된다면 네. 안 되기 때문에 ETF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ETF가 뭡니까? 그 섹터 ETF면 그 섹터를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ETF고 그죠? 네. 코덱스 200이면 200 종목을 그대로 카피해 놓은 게 코덱스 200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영역에서는 분산을 많이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고요. 점점 더 내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하신 말씀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경제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더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저희 고객분 중에 그 미대 교수님이 계세요. 네. 네. 그 미대 교수님하고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애가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데 네. 대학을 들어갈 때 이제
산업 디자인과도 붙고 영어과도 붙었는데 예. 영어과를 갔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앞으로 그 결국 애플도 디자인에서 승부가 났던 거잖아요. 네. 예, 다른 뭐 기술적인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뭐 스티브 잡스 자체도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고, 아, 디자인을 할 걸 잘못했었나라는 얘기를 그 미대 교수님한테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존에 그 미술을 전공한 예중 예고 학생들보다 미국에는 수학과 출신, 뭐 경제학과 출신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떤 미술 작가로 이렇게 데뷔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어릴 때부터 너무 틀에 박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 유연성과 독창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 하셨어요. 제도권 미술 교육이라는 데 너무 노출되면은 좀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주식하고 똑같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연한 머리를 갖는 거거든요. 유연한 머리요. 예. 그리고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미술이랑 주식이 똑같다니. 그렇죠?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다른 분들 우리 업계에 계시는 많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에 비해서 제가 유일하게 좀 잘하는 거 하나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저는. 네. 예. 또 오픈 말씀 마인드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픈 마인드에다가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제가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예. 예.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밑그림이 되는 정보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뭐 작년에도 뭐 1950 할 때 제가 삼천 간다라는 얘기를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배경이 왜 삼천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설명은 제가 논리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상력을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림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뭐 대학생 인턴들 뭐 작곡가 출신, 미술 출신 뭐 이런 거 저는 전혀 구분 안 하고 얼마든지 이게 꼭 우리가 기본적인 회계 용어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대차제표랑 손익계산서에서 늘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뭐 영업이익이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두 개는 딱 30분이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죠.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이 경쟁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이 필요한데 워런 버핏이 왜 옛날에는 코카콜라를 그렇게 열심히 샀고 지금은 애플을 왜 저렇게 사고 왜 루이비통이랑 이런 명품을 하는 LVMH 같은 주가는 왜 저렇게 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합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딱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을 잘하려면 IQ 80 이상이면 되는 것 같아요. 높을 필요가 없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좀 긍정적이고 네. 우직하고 성실하면 성공을 하는데 요 캐릭터가 우리 옛날에 톰 행커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그렇죠. 검퍼 있잖아요. 예. 포레스트 검퍼에서도 보면 애플 주식을 산 걸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같이 봐야겠네요, 오늘. 네, 그래서 거기서 톰 행커스는 애플 주식을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왜 내 파트너는 그 사과 회사를 사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주식은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피트린치가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이제 실천가가 됐다 했잖아요. 그 실천은 우리가 리서치라 하는 실천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리서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피트린치도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요즘 뭘 사람들이 많이 사. 그 정도의 리서치부터 네.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분석을 해보시고 이 모멘텀이 이런 아이폰을 쓰는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뭘 쓰는 이 강력한 모멘텀이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지속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우직하게 들고 가는 그 우직함 뭐 그렇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은 워런 버핏입니다. 지금 사실 박 전무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버핏의 말인데요. 이 말은 아니지만 그 역시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은 훌륭한 타자는 나쁜 공에 방망이로 휘두르지 않는다. 투자라는 타석에서 최적의 투자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버핏의 얘기, 지금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너무나 참 소중한 말씀이고요. 고스톱하고 제가 비교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뭐 아까 타짜도 말씀하셨으니까 7장을 딱 받아서 유리할 때 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유리할 때 쳐야 되는데 이 고스톱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분은 이 7장이 유리한 편지 아닌지 처음 그것부터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유리할 때 치면 되는데 그 유리할 때만 치면 패 안 좋으면 자꾸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화토판에서 자꾸 죽으면 얄밉잖아요. 네. 얄미워서 연사제도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얄밉게 치지 말라고 연사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내가 연사를 한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너 왜 계속 주식 안 해?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워런 버핏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가 이게 경험이 짧으시면 작년과 같은 기회가 얼마나 정말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인지를 이제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작년에 처음 하셨으면. 근데 지나고 보시면 이럴 때가 주식 사기 좋은 기회였고 이런 기업이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하기가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구나. 이게 한가운데 들어오는 직구구나. 이게 쌍피 2개 들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네. 막 이런 게 이제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실 때까지는 좀 가볍게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올해 3100이라는 지수는 작년처럼 그전 수익 안 날 겁니다. 작년처럼 코스피가 30% 올랐거든요. 그런 수익 안 날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한 7%, 8%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웬만하면 죽으세요. 웬만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죽는다는 마음이 어떠냐면 저희는 이제 현금을 20%에서 30%를 만들어 놨다가 지난번 3,000 딱 깨지니까 그때 많이들 무서워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2,950 찍는 날, 야, 주식 편입비 다시 90까지 올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해인데, 그러려면 한가운데 직구가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노리려면 그 전에 볼에 스윙을 3번 해버리면 삼진아웃 돼버려요.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질문은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걸 피날레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박 전무님 모시고 소중한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박세에게 행복한 투자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박 전무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